아빠, 이 사진은 두고 가요. 딸이 거실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내렸어요. 그날은 제가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69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는 벌써 8해가 됐고요.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아내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은 제게 그냥 액자가 아니었어요.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사람, 말없이 제 곁에 앉아있는 사람,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딸은 다른 짐은 다 챙기면서 아내 사진만 박스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안 가져가니? 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새 집에 그런 사진 걸어두면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도 어둡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딸 집 근처로 이사 가는 것도 미안한데 이제는 죽은 아내의 흔적까지 짐이 된 건가 싶었죠. 저는 사진을 다시 품에 안고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분위기 어둡게 하는 사람이었니?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태식. 올해 69입니다. 제가 살던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 2층이었어요. 요즘 사람들 눈에는 낡고 불편한 집일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비 오는 날엔 베란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죠. 그래도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아내 영숙이와 신혼 때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전세였습니다. 방 2칸짜리 조그만 집이었는데 우리는 그 집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내는 처음 들어온 날 작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보, 부엌은 좁아도 괜찮아. 내가 여기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 말처럼 아내는 그 좁은 부엌에서 참 많은 음식을 해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고등어조림, 딸이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우리 딸 윤서가 태어난 것도 그 집에 살 때였어요. 윤서가 걸음마를 시작한 곳도 거실 한가운데였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곳도 그 집이었습니다. 거실벽 한쪽에는 아직도 작은 흠집들이 남아 있었어요. 윤서가 어릴 때 색연필로 그어놓은 자국이죠. 아내는 그걸 지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크면 이것도 추억이야. 저는 그때 웃으며 말했어요. 집 팔 때 흠집이라고 깎이겠다. 그러면 아내가 눈을 흘기며 말했죠. 집값보다 애자란 흔적이 더 귀하지.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서는 결혼을 했고 아내와 저는 둘만 남았습니다. 딸이 떠난 집은 처음엔 참 조용했어요. 그래도 아내가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아침이면 아내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밥을 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내 뒷모습을 봤어요. 앞치마 끈을 묶고 냄비 뚜껑을 열고 국간을 보는 그 모습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8해 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어지럼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밥 잘 챙겨 먹어. 그게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 있겠냐만 그래도 아내가 시킨 일이니까요. 아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딸이 사진 한 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어줬습니다. 아내가 60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 그 사진을 걸던 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 저는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올리고 가끔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비가 오네. 윤서가 전화했어. 목소리는 괜찮더라.
김치가 이제 다 떨어졌어. 당신 김치가 제일 맛있었는데. 누가 보면 혼잣말이라 하겠지만 저한테는 대화였어요. 그 사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내 떠난 뒤 더 빨리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사를 먼저 말한 건 딸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43입니다. 사위 민재와 함께 서울 외곽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둘 다 맞벌이라 바쁘게 살았고 손녀 지우도 중학생이었습니다. 윤서는 전부터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아빠, 계단 오르내리는 거 힘들지 않아?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면 어떡해? 병원도 우리 집 근처가 더 좋아. 처음엔 그냥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진 적이 있었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릎을 찧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딸은 그날 저녁 바로 달려왔어요. 아빠, 이제 진짜 이사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사람 나이 들면 한 번쯤 삐끗하는 거지.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또 그러면 어떡해. 여기가 내 집이다. 내 엄마랑 산 집이고. 그 말에 딸은 더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장 보러 갔다 오는 길에 숨이 찼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도 다리에 힘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구 하나 가려 해도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게 겁났고요. 딸은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했겠죠. 몇 달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딸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하나, 거실 하나.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딸은 좋아했습니다. 아빠, 이제 내가 자주 들를게. 반찬도 갖다 주고 병원도 같이 가고. 저는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네가 바쁜데 뭘 자주 와.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안심도 됐습니다. 아내 없는 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다 보면 가끔은 벽까지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30년 넘게 산 집을 떠나는 건 단순히 주소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은 날, 아내의 웃음, 딸의 어린 시절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사 전날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부엌 싱크대, 아내가 자주 기대에 서 있던 자리, 베란다 화분. 아내가 키우던 난초는 오래전에 말라 죽었지만 빈 화분 하나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안방 장롱. 아내 옷은 대부분 정리했지만 꽃무늬 스카프 하나는 아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벽. 아내 사진이 걸린 자리. 저는 사진 앞에 물을 올리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간다. 당신이 살던 집을 내가 떠나게 됐어. 목이 막혔습니다. 서운해하지 마. 나도 오래 버텼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대고 말했어요. 같이 가자. 새 집에서도 나 혼자 두지 말고.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아내 사진을 가져갈 줄 알았습니다. 이삿날 아침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왔어요. 큰 박스들이 거실에 쌓이고 장롱 문이 열리고 냉장고가 비워졌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라 괜히 이 방 저 방을 서성였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 남의 손에 의해 하나씩 비워지는 걸 보는 건 참 이상한 일이더군요. 책장은 먼저 나갔습니다. 제가 오래 모아둔 책들도 박스에 담겼어요. 대부분은 보지도 않는 책이었지만 막상 박스에 들어가니 허전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딸이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금간 접시는 버릴게. 그건 내 엄마가 쓰던 거다. 아빠, 깨질 수도 있어. 위험해. 위험하다는 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조금씩 긁혔어요. 낡은 물건들마다 저한테는 사연이 있는데 딸에게는 그저 오래되고 불편한 물건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사위 민재는 말없이 큰 짐을 옮겼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고 제게 늘 예의를 차렸어요. 하지만 이사 날에는 그 조용함마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거실벽에 걸린 아내 사진만 남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딸에게 물었어요. 이 액자도 포장할까요? 저는 당연히 딸이 그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니요. 그건 잠깐 놔두세요. 저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딸이 직접 의자를 가져와 벽에서 사진을 내렸습니다. 아내 얼굴이 제품으로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해라. 딸은 액자를 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 사진은 두고 가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이건 새 집에 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딸 얼굴을 봤습니다. 윤서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왜 그건 안 가져가니? 딸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새 집에 그런 사진 걸어두면 좀 그렇잖아요. 뭐가 좀 그래. 분위기도 어둡고 아빠도 새 집에서는 좀 새롭게 지내야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분위기가 어둡다. 제 아내가요? 평생 가족 밥 해먹이고 딸 학교 보내고 아픈 남편 병간호하던 사람이요? 죽은 뒤에도 사진 한 장으로 제 아침을 버티게 해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새집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은 제 반응을 보고 당황한 듯 했어요. 아빠,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딸 말을 끊었습니다. 내 엄마가 분위기 어둡게 하는 사람이었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눈치를 받고 사위는 박스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저는 딸 손에서 사진을 빼앗듯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이건 내가 들고 갈 거다. 딸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빠, 잠깐만. 됐다.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딸이 엄마를 지우려는구나. 이삿짐은 계속 옮겨졌습니다. 냉장고가 나가고 침대가 나가고 식탁이 나갔어요. 텅 빈 거실에 아내 사진을 품고 서 있으니 꼭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 같았습니다. 딸은 몇 번이나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피했습니다. 말을 들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액자 제가 차에 실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안고 간다. 사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또 말했어요. 아빠, 그거 지금 들고 가면 깨질 수도 있어. 네가 뭘?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내 엄마 물건은 내가 챙긴다. 너희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딸 얼굴이 하얘지는 걸 봤습니다. 순간 너무 심했나 싶었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죠.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트럭이 먼저 출발하고 저는 딸 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내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운전하는 사위도 말이 없고 조수석의 딸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봤지? 우리 딸이 당신을 두고 가자더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서운했습니다. 딸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윤서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참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겼고 결혼 전날에도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도 딸은 회사 끝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딸이 왜 아내 사진만 두고 가자고 했을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꼬였습니다. 혹시 딸은 이제 엄마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걸까요? 제가 매일 아내 사진 앞에 물 올리는 걸 보며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새 집에서는 늙은 아버지가 좀 더 산 사람처럼 살기를 바란 걸까요? 그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와 서운함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어도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찢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날 차 안에서 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새 아파트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딸이 미리 청소를 해두었는지 바닥도 반짝이고 창문도 맑았어요. 거실은 작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하나씩 들여놓았습니다. 소파는 창가 쪽에 놓고 작은 식탁은 부엌 옆에 두고 침대는 안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여전히 아내 사진을 품고 서 있었습니다. 딸이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일단 앉아 있어. 내가 정리할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가운데에 못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새 아파트라 벽이 깨끗한데 딱 한 군데 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탁자가 아니었습니다. 새 것처럼 보였어요. 작은 원목 탁자였고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저건 뭐냐? 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뭐에 쓰려고? 나중에 말할게. 또 나중에 말한다는 말. 그 말이 더 답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기에 다른 그림을 걸려는 건가? 아내 사진 대신 새 그림이나 시계를 걸려는 건 아닐까? 딸이 말한 새롭게 지내라는 게 이런 뜻인가 싶었습니다. 마음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저는 아내 사진을 안방으로 가져가 침대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거실에 걸지 못하게 할 거라면 적어도 제 방에는 둘 수 있겠죠. 딸이 안방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진 잠깐만 나한테 줘.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할 게 있어. 또 두고 가려고? 딸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야. 그럼 뭔데? 딸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화가 났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도 정도가 있지. 아침부터 내 엄마 사진 가지고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니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 내가 설명을 못해서 그래. 그럼 지금 해. 딸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있다가 말할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다. 나 피곤하다. 딸은 더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침대에 앉아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웃고만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저를 타이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딸 말 좀 끝까지 들어봐요. 아내라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서운함이 너무 커서 딸 마음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대충 끝났고 사위는 남은 박스를 베란다 쪽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딸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집인데도 낯설고 조용하고 어쩐지 남의 집 같았습니다. 오래된 집에서는 바닥이 조금 삐걱거렸고 냉장고 소리도 익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낡은 감나무도 있었죠. 그런데 이 집은 모든 게 깨끗한 대신 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흔적도 딸의 어린 시절도 제가 퇴근 후 앉던 낡은 의자도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큰 종이 꾸러미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딸을 봤습니다. 딸은 제 앞에 서서 한동안 꾸러미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포장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액자였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새 액자였거든요. 짙은 나무색 테두리에 유리가 깨끗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품고 있던 낡고 색바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흐릿했던 배경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분홍 블라우스 색도 다시 살아났고 아내의 웃음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게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진 버리려던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새 집에는 낡은 액자 그대로 말고 더 예쁘게 모시고 싶었어. 그래서 며칠 전에 사진 복원 맡겨놨어. 그제야 아침부터 딸이 왜 사진을 박스에 넣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아직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니?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깜짝 선물처럼 해주고 싶었어. 아빠 이사 오면 힘들고 허전할까봐 엄마 자리부터 만들어주려고 했어. 딸은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못 박아둔 것도 그거야. 엄마 사진 걸 자리. 저는 벽 아래 작은 탁자를 봤습니다. 딸이 다가가 탁자 위에 작은 꽃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 물컵 하나, 깨끗한 흰 손수건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빠가 매일 아침 엄마한테 물 올리는 거 알아. 예전 집에서처럼 여기서도 하라고 준비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딸이 아내를 지우려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엄마 사진이 새집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딸은 지우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려던 거였습니다. 제가 오해한 겁니다. 저는 벽에 걸릴 새 액자를 바라보며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사위가 조용히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걸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액자가 거실벽 가운데에 자리 잡자 새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낯설던 집이 조금은 우리 집 같아졌어요. 아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탁자 위에 꽃병을 놓고 물컵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빠가 첫물 올려. 저는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탁자 위에 물컵을 올리고 사진 속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왔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딸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윤서야. 응, 아빠. 나는 네가 엄마를 지우려는 줄 알았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내가 어떻게 엄마를 지워.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니? 분위기가 어둡다고.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말은 정말 내가 잘못했어. 딸은 한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낡은 액자 볼 때마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았어. 사진색도 바래고
유리도 금이 가 있었잖아. 새 집에 그대로 걸면 아빠 마음도 계속 예전 집에 묶일까봐 그랬어. 저는 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엄마를 잊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야. 엄마를 아프게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했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아빠가 매일 사진 앞에서 혼잣말하는 거 봤어. 처음엔 마음이 아팠어. 아빠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랬니? 응. 근데 나중에는 알았어. 그게 아빠가 하루를 버티는 방식이라는 걸.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새 집에도 꼭 엄마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 아빠 혼자 이사 오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오는 느낌이 들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엄마 물건은 내가 챙긴다. 너희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딸에게 얼마나 상처였을까요?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딸에게 저는 엄마를 버리려는 사람처럼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딸이 저를 봤습니다. 아빠가 왜 미안해?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빨리 판단했다. 내 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아빠한테 먼저 설명했어야 했는데 괜히 멋있게 해주려다가 마음만 다치게 했어. 우리는 한참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중간에서 우리 둘을 달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둘 다 고집은 똑같아. 말 좀 예쁘게 하지. 저는 그 생각에 피식 웃었습니다. 딸도 저를 보고 따라 웃었습니다. 눈물 젖은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새 집에서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직 그릇이 다 정리되지 않아 반찬은 간단했어요. 딸이 사온 김밥과 된장국, 사위가 사온 족발 조금. 하지만 이상하게 그 밥상이 따뜻했습니다. 딸은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자레인지 여기 있고 약은 이 서랍에 넣어놨어. 병원 예약표는 냉장고에 붙여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많이 챙기지 마라. 나 아직 혼자 할 수 있다. 딸이 웃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좀 챙길게. 예전 같으면 그 말도 간섭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딸이 저를 어린애 취급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사위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주말마다 와서 봐드릴게요. 저는 사위를 봤습니다. 오늘 고생했다. 사위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이 새집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실벽에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좀 마음에 든다. 딸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딸 부부는 늦게까지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수건을 욕실에 넣고 냄비를 부엌장에 넣고 이불을 펴줬어요. 밤 9시쯤 딸이 돌아가려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밤 괜찮겠어? 괜찮다. 여기서 내 집도 가까운데 뭐. 무섭거나 이상하면 전화해. 내가 애냐? 딸이 웃었습니다. 아빠는 내 아빠잖아. 걱정돼서 그래. 그 말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딸이 신발을 신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왜? 엄마 사진 마음에 들어? 저는 거실벽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더라. 내 엄마 젊어 보이고. 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할 거다. 내 엄마 그런 거 좋아했어. 새 액자, 꽃병, 깨끗한 손수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할게. 그래. 딸 부부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새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거실 불을 조금 낮추고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 물컵에는 아직 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꽃병에는 흰 국화가 꽂혀 있었고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윤서한테 못되게 굴었어. 사진 속 아내가 웃는 얼굴로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딸 참 잘 컸더라. 엄마 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낮에 흘릴 뻔한 서운함의 눈물과 달랐어요. 미안함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조금은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창문, 낯선 냉장고 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아주 외롭지는 않았어요. 거실 벽에 아내가 있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오늘의 오해가 풀린 자리가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어요. 쓰레기 버리는 곳도 헷갈리고 시장 가는 길도 낯설고 버스 정류장 위치도 새로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또 사라지더군요. 아침이면 저는 예전처럼 물 한 잔을 따릅니다. 그리고 거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 앞에 올려요. 여보, 오늘은 윤서가 반찬 갖고 온대. 지우가 시험을 봤다더라. 새 시장 떡집이 괜찮더라. 당신 있었으면 좋아했을 텐데. 이렇게 말을 걸다 보면 새 집도 조금씩 우리 집이 되어갑니다. 딸은 정말 자주 옵니다. 처음 며칠은 매일 왔고 요즘도 이틀에 한 번은 들러요. 반찬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가기도 합니다. 가끔은 제게 잔소리도 합니다. 아빠, 약은 식후에 먹어야지. 무거운 거 들지 말라니까. 전기장판 켜놓고 나가면 안 돼. 예전 같으면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 잔소리 밑에 겁이 있다는 걸요. 엄마를 잃은 딸이 아빠까지 갑자기 잃을까봐 무서워하는 마음. 그래서 말이 급해지고 표현이 서툴러지고 때로는 상처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아내 사진을 두고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딸의 진심을 묻기도 전에 상처부터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외로우니 딸 행동도 차갑게만 보였던 겁니다. 가족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건 거창한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짧은 말 한마디, 설명 없는 행동 하나, 눈을 피하는 표정 하나. 그런 작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커지고 커져 어느새 서운함이 되고 원망이 되죠. 하지만 반대로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새 액자 하나, 꽃병 하나, 물컵 하나, 그리고 늦게라도 꺼낸 진심 한마디. 엄마를 지우는 게 아니라 아빠 외롭지 않게 같이 모시려던 거야. 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할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떠난 사람을 기억한다는 건 과거에만 묶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했던 사람을 마음에 둔 채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툴게 말해도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아파서 그 사랑을 늦게 알아볼 뿐이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의 행동을 차갑게 오해했다가 나중에 그 안에 숨은 진심을 알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